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의 신비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암흑물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브레인주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인간이 우주 전체를 겨우 4%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들리는데요. 나머지 96%는 암흑물질과 진공에너지로 채워져 있다고 하니 이 암흑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우주는 전체의 겨우 4%에 불과하죠. 나머지 23%는 암흑물질로, 그리고 73%는 진공에너지로 채워져 있답니다. 특히 암흑물질은 별이나 행성, 은하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물질보다도 무려 5배나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이, 뭐야, 기분 탓이겠지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려는데 여전히 뒤에서 뭔가가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그 힘 때문에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본 과학자들은 저를 꽉 붙잡고 있는 무언가의 정체를 촬영하려고 온갖 장비를 동원했죠. 하지만 그 어떤 최첨단 관측 장비로도 아무것도 발견하거나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귀신이라고 해도 진행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면 질량이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진행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곳에 저울을 설치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울의 무게가 무려 300kg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그 어떤 최첨단 장비로도 볼 수 없지만 질량이 존재하는 어떤 귀신 같은 존재가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 알 수 없는 존재를 암흑물질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암흑물질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은 누가 처음 제안한 건가요? 네, 암흑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예측한 사람은 바로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입니다. 그는 1933년에 지구에서 3억 2천만 광년 떨어진 머리털짜리 은하단을 관측했습니다. 이 머리털짜리 은하단은 은하가 1000개 이상 모여있고 그 지름만 해도 무려 2천만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였죠. 츠비키는 이 은하단의 총 질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 질량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은하단 안에 있는 개별 은하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해서 은하단 전체의 중력을 추정하는 방식이었죠. 만약 은하단의 중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은하들은 밖으로 튕겨져 나갈 테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광도 질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은하의 밝기나 색깔을 통해서 은하를 이루는 별들의 질량을 추정하고 그 합으로 은하단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청색을 띠고 더 밝게 빛나며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띠고 어둡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질량을 측정했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당연히 두 결과가 같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츠비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머리털짜리 은하단의 질량을 측정했는데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학 질량이 광도 질량보다 무려 400배나 더 무겁게 측정된 겁니다. 만약 그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두 질량은 같은 수치가 나와야 했겠죠. 츠비키는 몇 번이고 재검토하고 재계산을 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광도 질량이 맞다면 은하단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은하들이 은하단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의 중력이 지금보다 400배나 낮아진다면 지구는 더 이상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못하고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갈 테니까요. 결국 츠비키는 현재 인간의 관측 기술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아주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죠.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면서
이 물질이 바로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모습을 유지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츠비키의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40년에서 50년 동안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의 관측 기술이 아직 덜 발달했거나 츠비키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혹은 은하단 유지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아이디어였던 것 같네요. 그럼 츠비키 이후에는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없었던 건가요? 사실 츠비키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39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호레이스 바콕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역학 질량과 광도 질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안드로메다 외곽의 공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도 최초로 알아냈죠. 하지만 바콕의 의견은 츠비키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의 어떤 물질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관측을 못하는 걸 겁니다. 안드로메다 나선팔의 역학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죠. 만약 이때 바콕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마 훨씬 빨라졌을 겁니다. 이건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에 대한 발언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츠비키 이후 거의 40, 50년 동안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진척이 거의 없었죠.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암흑물질 연구가 활발해진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1960년대부터 관측 기술이 아주 크게 발달하면서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 캠 포드, 캠 프리먼 등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호레이스 바콕과 정말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요. 안드로메다 은하 외곽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었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케플러의 법칙에 따르면 질량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행성들의 공전 속도는 빨라지고 외부로 갈수록 행성들의 공전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를 살펴보면 태양에 가까운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이 가장 느리죠. 우리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며 사실상 태양 하나가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질량을 가진 태양은 그만큼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우리 행성들을 끌어당기고요. 하지만 행성들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데 이는 태양 중력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원심력이 태양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이든 외곽이든 회전 속도가 거의 똑같았던 거죠. 이는 케플러의 법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라 루빈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은 암흑물질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관측 기술로는 볼 수 없는 암흑물질의 중력이 은하 전체에 퍼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베라 루빈의 발표는 천문학계에서 완전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어떤 물질이 막대한 중력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은 더더욱 뜨거웠습니다. 이 발표 직후 과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츠비키가 1939년 암흑물질을 제안한 지 약 4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 왜 우리는 암흑물질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인간의 관측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단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본다는 것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과를 본다는 건 빛이 사과에 맞고 나서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보이는 겁니다.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이 사과가 빨간 파장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영역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을 벗어난 빛의 파장 영역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는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전파까지 아주 다양한 빛의 파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인류는 이러한 전자기파를 우주 관측에도 활용해서 감마선으로는 감마선 버스트를, X선으로는 초신성 폭발 잔해와 블랙홀을, 자외선으로는 은하를,
적외선으로는 암흑성운과 원시성을 관측하고 전파로는 퀘이사 등을 관측합니다. 우리 인류는 아주 다양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오직 가시광선으로만 우주를 관측했다면 우주에 대한 이해를 절대 넓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암흑물질은 정말 요상하게도 그 어떤 빛의 파장을 이용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사의 관측 위성 WMAP의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모두 합쳐도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질량의 단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96%는 암흑물질과 다른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 상당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어떤 후보들을 연구했나요? 네, 베라 루빈 연구팀의 발표 이후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암흑물질의 후보는 바로 원자입니다. 태양과 지구, 우리의 신체, 동물과 식물, 땅과 바다 등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암흑물질 역시 당연히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암흑물질 역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죠.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빗 타이틀러 관측팀은 초기 우주 시기 때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원자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만약 이 물질들의 양이 암흑물질의 양과 비슷하다면 이것들이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죠. 초기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이 많았다면 헬륨 원자가 많이 탄생하고 중수소 원자는 적게 탄생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퀘이사 주변의 초기 우주 원자들을 관측한 결과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암흑물질이 가진 질량의 20% 수준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암흑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 나사의 WMAP 역시도 우주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을 측정했는데요. 데이빗 타이틀러 관측팀의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죠.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알 수 없는 물질이 엄청난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그렇다면 또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었나요? 네, 암흑물질의 두 번째 후보는 바로 너무 어두워서 보기 힘든 천체들, 즉 마초였습니다. 마초의 종류로는 질량이 너무 낮아 스스로 핵융합을 하지 못하는 갈색 외성, 어두운 행성들, 내부 에너지를 모두 태우고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는 백색 외성,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등이 있습니다. 또 우주 공간을 떠도는 가스, 먼지, 암석 등도 포함되었죠. 이 마초들의 특징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너무 어둡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너무 어두운 천체들이 암흑물질의 다음 후보가 되었던 겁니다. 과연 그들은 암흑물질이 맞았을까요? 1991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찰스 알콕 관측팀은 마초 관측에 나섰는데요. 관측 결과 마초 전체의 질량이 겨우 은하 질량의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정도 질량으로는 도저히 암흑물질의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죠. 암흑은 그 어떤 빛의 파장으로도 관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가시광선은 거의 방출하지 않아도 X선을 방출하고요. 갈색 외성 역시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지만 적외선을 방출하죠. 즉, 이 천체들은 모두 암흑물질이 아닌 겁니다. 또한 암흑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마초는 더더욱 암흑물질 후보가 될 수 없겠죠. 암흑물질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마초도 아니었군요. 하지만 암흑물질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이후 암흑물질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2006년 8월 나사의 찬드라 액선 관측선은 총알 은하단을 관측했습니다. 같은 날 허블 우주망원경도 총알 은하단을 관측했죠. 그리고 2007년 7월 유럽 우주국은 총알 은하단을 하나로 합쳐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이
바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은하단의 가스입니다. 이 가스들의 질량은 은하들을 합친 것보다도 10배 정도 더 크죠. 가스들의 질량이 10배나 더 크다면 당연히 붉은색 쪽의 중력이 훨씬 더 커야 맞잖아요. 그런데 중력 렌즈로 중력을 측정해 본 결과 은하들이 모여있는 곳에 질량이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즉, 암흑물질은 은하 전체를 둘러싸면서 아주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 속 푸른색 부분이 바로 암흑물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번 관측으로 암흑물질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도 밝혀집니다. 2006년 애리조나 대학의 더글라스 클로 관측팀은 총알 은하단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총알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한 이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관측팀이 총알 은하단을 관측해 보니까 진짜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먼저 왼쪽의 은하단과 오른쪽의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은 밀도가 아주 낮고 골고루 분포했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스쳐 지나간 다음 은하단 전체에 구석구석 퍼지게 됩니다. 마치 왕복 100만 차선의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은하단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던 가스들은 어땠을까요? 가스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고 충돌 지점에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진 속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가스들이 서로 충돌해서 정체된 지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다음부터예요. 푸른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암흑물질인데요. 양쪽의 은하단을 가득 메우고 있던 암흑물질들은 다른 물질들과 전혀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흑물질은 별이나 행성, 가스 같은 은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유령처럼 쓱 지나간 거죠. 만약 암흑물질이 다른 물질과 부딪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스처럼 붉은색 영역에서 정체된 모습이 나타나야 맞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은하단 전체에 구석구석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죠. 이번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의 특성을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암흑은 관측할 수 없고 암흑물질은 마치 유령처럼 물질들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이 두 가지 특징에 따라서 암흑물질의 새로운 후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성미자죠. 중성미자요? 물질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점이 암흑물질의 특성과 비슷하네요. 중성미자는 어떤 물질인가요? 브레인주스 교수님? 네, 중성미자는 1930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가 그 존재를 처음으로 예측했고 1953년 원자로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소립자의 일종인데요. 그만큼 이 녀석은 작아도 너무 작은 데다가 전기로 뛰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원자의 99.9%는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죠. 중성미자는 지구도 그대로 관통하고요. 이 사람의 몸도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 중성미자가 우리 사람의 몸을 단 1초에 100조 개가 지나간다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느낌도 하나도 없죠. 이는 원자의 99.9%가 비어있고 이 비어있는 공간을 중성미자가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중성미자는 빅뱅 때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태양에서도 방출됩니다. 이 중성미자의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물질들을 그대로 통과하는 특징 때문에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강력한 후보가 된 것이었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연구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리 유령 같은 특성을 가졌더라도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암흑물질은 절대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측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질량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시공간의 왜곡은 더더욱 커지게 되고요. 빛은 시공간의 왜곡을 따라서 휘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에 있는 우리가 부엉이별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할 때 지구와 부엉이별 사이에 질량이 아주 큰 천체가 하나 있다고 쳐요. 이 천체는 시공간의 왜곡을 만들기 때문에 부엉이별의 빛은 일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휘어져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천체가 배경의 빛을 휘게 만들어서
마치 렌즈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블랙홀, 가르강티아의 빛이 휘는 현상도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빛이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다면 우리 인류는 우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빛이 휘어진 정도를 계산한다면 그곳에 질량을 가진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죠. 암흑물질의 존재도 바로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총알 은하단을 중력 렌즈 관측을 통해서 암흑물질의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또 중력 렌즈 효과로 정말 멀리 있는 천체도 관측할 수 있고 그 거리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질량이 거대한 은하, 은하단, 블랙홀 등이 렌즈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자연의 비범한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암흑물질이 우주의 구조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985년 영국 서섹스 대학의 카를로스 프랭크 연구팀은 우주 탄생 초기부터 암흑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암흑물질이 만들어낸 중력이 물질들을 끌어왔고 그에 따라서 별과 은하, 은하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우주의 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주 초기 때 차가운 암흑물질이 우연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암흑물질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또 모이고 또 모이겠죠. 그 다음 암흑물질이 중력을 만들어낸 곳에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가 모여서 은하단이 생기고 마침내 대규모의 우주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주 거대 구조 지도를 보면 은하들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물처럼 필라멘트 구조를 띠고 있어요. 필라멘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부분에서는 여러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있죠. SDSS의 설명에 따르면 은하와 은하단의 질량만으로는 이런 필라멘트 모양의 우주 거대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에 거대한 중력이 있어야만 이런 필라멘트 형상의 거대 우주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생겨나려면 특히 차가운 암흑물질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 15개국 40명의 천문학자들이 참여한 코스모스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암흑물질이 우주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50만 개 은하에 대해서 중력 렌즈 효과를 관측하고 암흑물질의 분포를 3차원 지도로 만들었죠. 이 도를 조사해본 결과 중력원의 대부분은 암흑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이 3차원 암흑물질 지도는 3차원 은하 지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3차원 지도 역시도 암흑물질이 은하와 은하단을 만들고 현재와 같은 필라멘트 구조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은 우주 전체에 대한 중력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암흑물질의 분포는 실제로 관측된 필라멘트 모양의 우주 거대 구조와 아주 비슷한 모양일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반면에 암흑물질이 없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은 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필라멘트 모양의 우주 구조를 만들지 못했죠. 또 물질이 뜨겁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이런 필라멘트 모양의 우주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우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차가운 암흑물질이 지금의 우주 구조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암흑물질 후보로 거론되었던 중성미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차가운 암흑물질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중성미자가 물질들을 뚫고 지나간다는 특징 때문에 암흑물질의 후보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중성미자는 이번 연구로 암흑물질 후보에서 완벽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분명히 차갑고 속도가 0에 가깝다고 했는데 중성미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깝거든요. 즉, 중성미자는 뜨거운 암흑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암흑물질이 만들어내는 필라멘트 구조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암흑물질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특성은 많이 알아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밝혀진 암흑물질의 특성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암흑물질의 특성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암흑물질은 히라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암흑물질은 어떠한 빛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즉, 관측할 수 없죠. 셋째, 암흑물질은 그 어떠한 물질이라도 심지어 같은 암흑물질끼리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뚫고 지나갑니다. 즉,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넷째, 암흑물질은 우주 초기부터 존재했고 차가우며 속도는 0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흑물질은 별과 은하, 가스 등 보이는 물질들의 질량보다 5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암흑물질의 특성을 많이 알고 있어도 2023년이 된 오늘도 암흑물질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존재네요. 그럼 혹시 암흑물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암흑물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모데하이 밀그롬 등으로 대표되는 수정 중력 이론이죠. 이 이론은 현대 물리학을 지탱하는 중력 이론이 대규모에서만 적용되는 공식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리면 중력 이론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은하급 이상에서의 중력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면 기존의 중력 이론을 수정하고 우주에서 은하단에서도 잘 작동하는 이런 중력 이론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암흑물질의 존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죠. 지금까지 암흑물질의 존재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아직도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어쩌면 암흑물질 같은 허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인류가 중력을 잘못 이해했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수정 중력 이론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대략 150개가 넘는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암흑물질의 존재를 배제하고 설명해냈거든요. 수정 중력 이론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이론에도 한계점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수정 중력 이론의 한계도 많습니다. 첫째, 총알 은하단이 충돌할 때 나타난 중력 렌즈 효과와 액선 관측 결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째, 우주의 거대 구조에서 은하들이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고 군집이 많으며 필라멘트 구조가 나온다는 것도 설명하지 못했죠. 셋째, 항성이나 은하, 그리고 은하단의 생성 과정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정 뉴턴 역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암흑물질의 도입 자체가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수정 뉴턴 역학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력 이론을 계속 특정권에 따라 수정한다는 건 역시도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라는 비판이죠. 그렇게 되면 수정 뉴턴 역학도 공식이 깔끔해지지 못하고 부가 설명만 늘어나는 아주 어지러운 공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지탱하는 상대성 이론을 수정한다는 건 현대 물리학의 기둥을 뿌리 뽑고 그 모든 이론을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의 역학이나 상대성 이론만큼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이 우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수정 뉴턴 역학은 너무나도 완벽한 이론에다가 손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암흑물질과 수정 뉴턴 역학. 아직까지는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다만 물질이 수정 뉴턴 역학보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브레인주스 교수님. 오늘 정말 흥미로운 암흑물질의 세계로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또 하나의 존재, 우주 질량의 73%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브레인주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